벨리사께서는 아까 협회장님하고 동문이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University of New Hampshire School of Law 주리스 닥터에 가서 법학 박사도 받으시고, 그다음 대구 가톨릭 대학원의 약학 박사도 하시고 해가지고 다방면에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기초는 바이올로지를 탄탄히 하시고 법률적으로 또 한 단계 지식을 쌓으시고 현재 미국 변호사, 미국 변리사, 한국 변리사, 이거 다 안 되면 약국 차릴 수 있습니다. 약사, 이렇게 굉장한 다재다능한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명진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글로벌 IP 현황, 그 다음에 각 국가별 권리 확보 전략,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바이오 제약 분야의 IP를 확보하는 이유가 제 사업화, 실용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그 기술 라이센싱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25년에는 약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체줄기세포, iPS 셀, 그리고 재생의학 분야가 그 줄기세포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역시 한 33% 매년 성장할 걸로 예측하면서 2023년에는 약 45억 달러 규모로 시장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전체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60% 정도가 암이랑 희귀 질환이 차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제 발표의 메인인 특허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 특허 동향을 보면요, 특히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랑 유전자 치료제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약 한 74% 정도 전체 세계 특허 출원 건수를 비교한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74% 정도,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가 26% 정도, 그렇게 이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국가별로 저희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어떻게 출원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32% 정도로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따르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19% 정도. 그러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하고 일본 이 두 나라를 합하면 50% 정도. 그러니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출원 시장은, 출원으로 볼 것 같으면 두 나라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따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9% 정도, 그 다음에 유럽.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3위 정도 출원 건수로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 WO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무슨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WO는 와이포 사무국이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출원을 해보셨을 텐데 PCT 출원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PCT 출원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심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PCT 출원을 한 다음에 각 국가별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WO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PCT 출원 건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제가 발표하는 것 말고라도 다른 데서 이렇게 특허 출원 동향, 출원 건수를 이렇게 이제 집계를 내어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저 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출원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출원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는 이 공개된 자료를 충분히 규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출원 동향을 보더라도 마지막으로 가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를 보면 일단 그 87년에 일단 한 건 시작을 해서요. 99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014년에 꼭지점을 찍습니다. 가장 많이 출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살짝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별로 그 특허가 출원된 패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보시면 이제 출원 건수는 당연히 다릅니다.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유럽 이렇게 되지만 이 그래프의 흐름, 출원의 흐름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탑 10이 누군가, 그러니까 출원을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딘가를 조사해서 이제 10개를 한번 순서를 한번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까지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일단은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탑 10 안에. 그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토대가 있고요. 교토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존스 홉킨스, 존 홉이 있어요. 그 다음 맨 밑에 쪽에 보면 MIT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탑 10 안에 우리가 잘 아는 학교들 많죠. 그죠?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의 그 메이저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원 현황은 전체적으로 제가 브리프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게 각 국가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례를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사례로 지금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그 메디포스트의 치료제랑 그 다음에 암젠의 임리직 이 2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메디포스트에서 출원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11개국에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우리 바이오 분야에 그러니까 굉장히 VC들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벤처 창업도 굉장히 많고요. 교수님들 창업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도 바이오 벤처들이 좀 많은데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각 나라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 일본 3개국 5개국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만 들어가거나 그랬는데 요즘 경향은 굉장히 많은 국가를 들어가요. 바이오 벤처들도. 최근에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17개국, 11개국, 20개국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만큼 기술에 대해서 본인 기술에 대해서 어떤 자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펀드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다는 거를 아마 이렇게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포스트가 처음에 출원할 때만 해도 굉장히 한 10년 전, 오래 전인데요. 이때 이제 메디포스트는 11개국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청구항 비교는 메인 국가들 등록된 청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일단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각각 2개의 특허들이 지금 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한번 볼게요. 등록된 겁니다. 이거는 출원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출원할 때는 이 청구항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별로 이제 조절이 되었을 텐데요. 일단 한국 청구항을 한번 보면
이제 이 성분이 뭐냐면 TSP2를 발현하는 제대열 유래 간엽 줄기 세포가 이 조성물의 유효 성분이에요. 그다음에 용도는 뭐냐면 연골 손상, 연골 변성, 연골 상실, 연골 결함, 관절염 이런 거를 뭔가 치료를 하겠다는 그런 용도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조성물 이렇게 특허가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저기에 조금 색깔 다르게 하이라이트를 했냐면 그러니까 국가별로 특허는 속지주의예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특허법이 있고 특허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특허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됐으니까 한국에도 특허해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나라마다 그 나라의 현실에 따라서 특허를 굉장히 그 권리 범위를 스트릭하게 주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주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 도상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그런 기술 선진국이지만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우리가 기술이 조금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를 줄 때 우리 기술로 특허를 받는 것보다는 외국 기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첨단 기술은 그랬겠죠. 그래서 특허를 굉장히 좁게 줬어요. 예를 든다면 그 어떤 물질에 대한 특허가 있으면 그게 제일 강력한 특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을 어떠한 용도로 써도 다 나한테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게 제일 강한 특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특허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그 등록 청구항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변리사를 하다가 미국의 로스쿨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특허 청구항 미국에서 등록된 거를 보면서 정말 저는 놀랐어요. 너무나 제너러스하게 정말 이런 거는 도저히 한국에서는 특허가 안 되는데 너무너무 넓게 그렇게 다 특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어쨌든 이 각 국가마다 특허법이 있고 특허 심사 실무가 있지만 그 나라의 기술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느냐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특허 심사 실무가 권리를 넓게 또 좁게 이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허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만 있으면 치료 예방에 대해서 권리를 다 줘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트리팅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가 하면은 치료와 예방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해서 얘가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방을 받고 싶으면 예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내고 예방을 받으라고 하고 절대로 예방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뭐 끝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암 치료용 A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암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적 조성물 이렇게 받고요. 미국은 치료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혹시 이제 캐치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클레임 1이 한국의 클레임 1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건데 우리는 조성물 이렇게 되어 있죠. 끝이. 근데 여기는 method of treating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only 미국만 어떤 약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런 포맷으로는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이하게 저렇게 메소드로 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국에 이렇게 두 개가 등록되었는데 하나는 이 용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도 같은 스타일로 크게 다르지 않게 특허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랑 유럽을 볼게요. 일단 유럽부터 먼저 보면 유럽은 우리나라랑 거의 같게 받았어요. A composition for use, treating or preventing. 유럽은 예방이랑 치료를 같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연고를 확인하는 방법이니까 유럽은 우리나라랑 유사하게 같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데요. 이거를 조금 보시면 일단은 이 방법은 우리랑 같아요. 근데 이 용도 쪽에서 아까 제가 그 한국에서 청구한 일을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뭐 연골 손상 한 6개 정도를 찍으면서 관절염도 있었고요. 용도가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골 세포의 사멸을 감소시키는 조성물. 지금 뭔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연골 세포를 사멸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우리가 실험했을 때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연골 세포의 사멸을 감소시키면 그 질환을 이렇게 좋게 하는 거는 되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청구가 그러니까 권리가 확보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임리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이 뭐 제가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스트릭한 것 같아요. 일본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국가마다 특허라는 게 이제 다른 제도로 운영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에서 특허가 됐다고 다른 나라에서 특허가 하게 해달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어떤 점이 있냐면 나라마다 제도의 어떤 차이점도 있지만 이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근데 신규는 디프런트만 하면 돼요. 디프런트만 하면 되고 진보는 어떤 건가 하면은 당업계에 속하는 우리처럼 바이오 이렇게 제약을 하는 사람들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부터 이 발명을 용이하게 이 발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진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용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2가지를 똑같으냐 디프런트 하냐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르다. 그 다름의 정도가 크냐 작으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신규성은. 근데 진보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느냐. 그 용이하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똑같은 기술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용이할 수 있고 우리 김효 선생님 봤을 때는 용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보는 굉장히 심사관 디펜던트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심사관들이 선행문헌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국가마다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일본 심사관들이 너무 자료를 잘 찾아낸다. 다른 나라 심사관들은 못 찾아낸 선행문헌들을 찾아내가지고 거절 이유를 하니까 권리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팩터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권리를 확보함에 있어서 제가 똑같은 기술을 발명을 했어도 국가마다 정말 파이널리 어떻게 등록되느냐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임리직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약은 암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출원인 이걸 출원한 사람은 암젠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이 기술을 개발해서 출원을 하고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암젠에 인수합병됐어요. 그래서 출원인은 지금 이제 이분들 출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뭐 최근 트렌드는 빅파마들이 R&D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파이프라인을 심으려고 하지 않고요. 돈도 많이 들고 또 그게 나중에 정말 임상에 가서 또 페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은 기술력 있는 R&D를 잘 하는 바이오 벤처들이 이렇게 뭔가 발견을 하면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 회사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인수해버려 가지고 자기들 파이프라인으로 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특허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20개국을 출원을 했어요. 이분들이 20개국을 출원했고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를 왜 저렇게 해놨냐면 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일단 이분들은 한국에서는 2개의 권리를 확보했고요. 미국에는 지금 5개, 일본엔 3개, 유럽엔 2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걸 볼 것 같으면 권리 만료 예상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근데 이 3개 특허 출원이 권리 만료 예상일이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날짜는 뭐냐면 특허를 출원한 날짜예요. 출원한 날짜가 2001년, 2006년, 2012년인데 끝나는 날짜는 똑같이 2021년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 또 있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은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특허 용어로 특허가 특허청에 계류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잉글리시로는 펜딩 되어 있다. 특허청에 지금 특허가 펜딩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특허가 펜딩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특허가 등록 결정이 나서 완전히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거절 결정이 나서 완전히 거절이 확정되거나 그 두 개가 아니고 특허청에 아직 심사를 받고 있으면 그거를 펜딩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 끝나지 않았으면 등록으로든 거절로든 끝나지 않고 펜딩 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무한정 말하자면은 보완이 가능해요. 돈이 들 뿐이지. 그게 이제 continuation application, 또 continuation in part application 이래서 CA, CIP 출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끊임없이 특허를 낼 수 있어요. 그거를 보완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CIP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만 있는 제도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특허 관련해서 뭐 에버그린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용어를 그 에버그린이라는 게 뭐냐면 특허 존속기간. 저 존속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존속기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자꾸만 연장시키는 거를 에버그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내가 많은 기업이라 가지고 계속 CIP 내면서 특허를 한 뭐 10개, 20개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하여 계속 존속기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출원을 많이 하는 거 좋아. 뭐 청구항도 다양하게 확보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 존속기간은 이 특허가 이제 저희가 원출원이라고 하는데 이 최초의 출원을 분명히 기반으로 했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기간 만료는 최초 출원이라고 같이 가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특허 존속 기간의 기산점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뭐 20년, 17년 이런 게 아니고 특허 등록일로부터 15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한 50년도 갖고 있었다는 그 회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그샘플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제도적인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 herpes 바이러스 스트레인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한번 볼게요. 먼저 일단은 여기 기탁 번호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탁을 한 이 균주 스트레인 JS1 이거를 이제 포함하는 암의 종양분해 치료제 이렇게 특허를 받았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보통 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걸 이제 눈치채셨다면 그게 뭐냐면 기탁 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미생물 관련 발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합 벡터를 만들거나 세포를 변형했거나 아니면 박테리아든 바이러스 등 제가 리컨비넌트든 아니면 뮤테이션을 시켜서 새로운 거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특허 출원을 하고 그걸로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들 것 같으면 제3자가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새로 만든 거니까. 기존에 파는 게 아니니까. 내추럴리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 제3자가 자유롭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세포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최초로 뭔가 변형해서 만들었을 때는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탁을 해야 돼요. 그 기탁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글로벌리.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탁을 해야 특허 등록이 돼요. 그래서 저 기탁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EPO 관련 특허였어요. EPO 관련 특허인데 그 오리지널을 암젠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큰 제약회사가 관련한 특허 출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 제약회사들이 이제 아마 카피 비슷한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침해 소송을 걸었어요. 일본 제약회사가. 그랬을 때 한국 제약회사들이 이제 소송을 해서 그 일본 제약회사의 EPO 특허를 무효를 시켜버렸어요. 존속 기간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 상태였는데 무효를 시켜버렸는데 그건 굉장히 우리 제약업계에서는 큰 소송이고 굉장히 우리 제약업계에는 성공적인 소송이었죠. 근데 그게 왜 무효가 됐냐면 이 기탁은 했는데 그 일본 그 회사가 기탁은 했어요. 기탁도 했고 그러면 기탁증이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종이를 기탁증도 냈는데 처음 출원할 때는 다 냈는데 이거를 이제 분할 출원이라고 그 다음에 출원할 수 있는 또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분할 출원을 하면서는 이 기탁 번호만 적고 그 기탁증을 다시 내지는 않은 거예요. 왜? 원출원에 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심사 기준 우리 법에 걸려가지고 그거 종이 안 냈다는 이유로 기탁했는 거 확실한데 그 종이 안 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특허를 출원할 때 반드시 기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또 보면 일단 이 특허가 일단 이거 균주에 대해서 치료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우리랑 요 똑같은 두 개랑 비슷한 거는 당연히 등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지금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마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리 제약을 생각하고 약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이 특허를 굉장히 촘촘하게 권리 범위를 확보합니다. 그걸 저희들 용어로 특허 장벽이라고 하는데 베리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권리를 이렇게 브로드하게 건 것보다는 굉장히 구체화해서 촘촘하게 걸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회피하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그렇게 또 하나를 확보했고요. 유럽을 보시면 유럽은 굉장히 넓게 지금 특허가 됐는데 보면 아예 그냥 이 그 스트레인 변형된 스트레인 자체를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물질 특허에 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특허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든 다 유럽에서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어서 제가 이 미국은 지금 크게 특허 권리 범위 자체가 한국이나 지금 일본, 유럽에서 받은 거랑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받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특허가 지금 5개가 등록이 됐는데 아까 말했듯이 장벽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제가 등록된 걸 5개를 소개했는데 지금 아직도 심사받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특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이 출원을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만 이 그 라이센싱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 제약 분야에 있어서 기술 이전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술 이전을 함에 있어서 뭐 우리가 로열티 3%, 로열티 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준이 뭐가 되느냐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로스 세일이라는 게 총 매출을 의미하고요. 네트 세일이 순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분야에서는 총 매출이 아닌 네트 세일, 순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테리토리라는 거는 뭐냐면 기술 이전을 할 때 우리가 어느 기업에 기술을 줄 때 글로벌하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실용화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거냐 아니면 뭐 아시아 뭐 미국 뭐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한정해서 지역으로 줄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딜을 분석을 해보니까 글로벌하게 주는 게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많다는 거죠. 저희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65% 정도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약을 개발할 때 많은 스테이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어떨 때 기술 이전을 많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봤을 때 일단은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27% 정도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허가됐을 때 그때 약 21% 정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IND 파일링 했을 때 그때도 좀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글로벌 그 기술 거래하는 장터에 가서 보면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많이 라이센싱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싸니까 기술료가
왜냐하면 나중에 페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싸게 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일단 다 성공했으니까 리스크 없지만 굉장히 비싸고 그런 이제 장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많이 팔렸고요. 또한 그 중간에는 디스커버리는 이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안 돼. 최소한 임상은 들어가야지. 임상 1상 2상 된 거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바이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즘은 대학에 완전히 그 실험실에서 R&D 단계 하고 있는 정말 디스커버리까지도 안 갖는 그런 기술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기술만 찾아 나서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얼리를 살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뭘 하나를 뭐 타겟이라든가 뭔가를 하나를 찾기까지가 자기들도 돈이 들고 굉장히 힘드니까 자기들 파이프라인이 좀 있는데 일단은 기초 개발을 해놓은 거를 조금 싸게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 파이프라인으로 심어서 디벨롭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도 사갖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또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종류가 어떤 약이 가장 기술 이전이 많이 되냐? 암입니다. 당연히 암이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이제 기술 이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Exclusive Licensing, Non-Exclusive Licensing. 근데 이제 Exclusive라 하면 독점을 주는 거, 라이센스를 줄 때 한 사람, 한 기업에만. 그 다음에 non exclusive는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 당연히 저희 분야는 exclusive가 많겠죠. 근데 이제 exclusive라 해서 정말 한 기업에게 글로벌을 그 적응증을 모두 다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글로벌을 주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줄기세포를 뭐 효율적으로 배양하는 고효율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줄기세포가 간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심장도 치료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익스클루시브를 줄 때 글로벌을 주되 이 친구는 간만 B 회사는 심장만 또 어떤 경우에는 심장 중에서도 심근경색만 이렇게 잘라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정보인데요. 자, 뭐 시간이 진짜 한 가지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변리사님께 궁금한 점. 예. 특허를 좀 출연해 보신 말이죠. 넥셀의 이경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도 그 명진 쪽에서 아마 특허 쪽을 아마 받아서 저희도 출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도 이제 라이센싱 아웃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만약 글로벌 판권을 이제 만약 특허를 라이센싱 아웃 하게 되면은 적응증별로 이제 나눠서 출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적응증으로 저희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적응증을 썼을 때 이제 만약에 그 처방해 주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오프라벨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이 제약회사에서는 뭐 심장 쪽이고 이 제약회사는 간 쪽인데 만약에 두 가지 물질이 동일하고 어느 정도 이제 도세지 레지멘도 비슷하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권에 뭐 라이센싱할 때 문제가 되진 않는지 이런 점 궁금합니다. 일단은 라이센싱은 기반이 되는 게 특허거든요. 그래서 특허 권리 확보를 할 때 청구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개의 질환이 다 커버될 수 있도록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특허에는 그 두 개의 질환이 다 권리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권리가? 지금은 이제 적응증별로 다 따로 지금 특허를 출원해서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면은 간 쪽만 지금 특허 출원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심장이면 심장 쪽만 예. 지금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용도별로 다 따로 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는 뭐냐면 예를 들어 특허를 내가 하나만 냈다 하더라도 그 특허에 대해서 여러 기업에 주면서 그렇게 질환을 찍어서 기술 라이센싱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허 자체를 아예 간 내고 심장 내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질환을 명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치료 물질 치료제를 가지고 해봤더니 뭐 저희들 엔티파이브로스 진이 있다. 그러면
리버 파이브로시스 예방하고 카디악 파이브로시스 예방하고 뭐 키드니 파이브로시스 예방한다. 그러면 특허 출원 비용 또는 특허 등록 비용을 생각한다면요. 이 물질은 심장, 간, 콩팥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좀 내가지고 한 특허를 가지고 여러 질환을 커버하면 그게 덕이 될 텐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기술 이전은 굉장히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이 이제 제가 기술 이전을 한 10년 정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정말로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잘 찾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나중에 절차를 생각했을 때 하나의 특허에 뭔가 이렇게 다양한 질환을 해서 넣어놓으면 참 좋은데 저걸 왜 저렇게 자르냐. 그거는 기술 이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요. 기술 이전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질환을 한 5개쯤 나는 하나의 특허에 넣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은 특허 베이스거든요. A라는 특허에 기반해서 또 뭐 X 기업에는 뭐 간만 주겠다, 뭐 심장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일단 특허가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기술 이전이 수월합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허를 기술 이전할 때 약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기술 이전할 이 코어로 특허가 지금 내가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건 또 약간은 다른 측면을 주거든요. 기술료를 어떻게 그 니고시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특허 출원 비용 자체는 저렇게 냈을 경우에 올라가지만 코스트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기술 이전이나 나중에 사업화할 때 뭐 간은 우리가 할 거고 신장만 떼갖고 우리는 제3자한테 라이센싱을 주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플렉스빌리티가 있습니다. 저렇게 내면은. 그래서 이제 전략에 따라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다 묶어서 냈다가도 나중에 다 분할하기도 합니다. 전략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특허 출원 권리 확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이오 벤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인력이랑 이제 자원의 문제가 있어 사실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된 건데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